시간이 사실은 3분이 지나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서울대학교 현대한국종합연구단에서 이제 근대성과 발전사 팀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팀에서 만든 패널 중에 하나이고요. 한국의 이민 문제와 젠더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 분의 발표를 들을 예정입니다. 순서는 여기 지금 초록 집에 있는 대로 먼저 한성대 김은경 선생님께서 해주시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자로 가톨릭대 조민지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고요. 발표 시간은 이제 20분, 토론 시간은 10분으로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튜빙겐대에서 이유재 선생님께서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시고, 또 지정 토론으로는 순천대 이정은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종욱 선생님께서, 서울대 이종욱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이 마지막 발표에 대해서는 지정 토론은 없는 상태인데 토론자 두 분께서 토론을 해주시고, 또 플로어에서도 궁금하신 점들을 여쭤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로 김은경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정 토론자로 가톨릭대 조민지 선생님께서 토론을 바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7분 내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왜 맡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과연 그동안 트레이닝을 받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이 이 발표를 분석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게 이런 서사가 과연 이제 저가 속해 있는 이 근대적인 형태의 그 학제 안에서 어떤 근대적인 학문 체계 속에서 가공될 수 있는 것인가, 가공돼도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이런 기본적인 연구 대상과의 거리두기, 그래서 이 연구 대상을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틀로서 이 지식의 이런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분석하는 이런 작업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어디까지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사실 의미 있는, 유의미한 어떤 의미값이 있는 토론이 될 수 있을지 되게 자신이 없지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선생님의 연구가 가장 의미 있는 지점은 이제 생존 자체가 노동이다. 이 생존 자체가 이제 자기 돌봄 노동이기도 하고, 이게 돌봄, 오늘날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지만 이 돌봄 자체이기도 하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이런 이제 다양한 의미, 이 분의 이 생존 자체의 의미 부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정치적으로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런 만큼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작업이지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연구자로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노동이기도 하고 돌봄이기도 하고 저항이기도 한데, 이게 너무나 이게 이제 선생님의 발표 지금 단계에서 이게 이제 막 섞여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디까지를 저항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저항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항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이제 이 개념을 어떻게, 이게 사실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마치 줄기세포처럼 다양한 이제 방식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잠재적인 이런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학문적으로 해체하고 분석하고 이제 할 것인가,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할 때 연구자로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런 당사자의 이런 인생을 연구자가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수반되는, 그리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서사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트라우마 내러티브를 어디까지 전시하고 활용하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지, 제3자는 어디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작업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의미, 지금 상태에서도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하시면서도 직면하셨듯이 이게 그 전달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결과물에 있어서도 이거는 연구 윤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뭔가 뚜렷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를 못해서,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또 하나의 지점은 그 교차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역사화할 것인가. 도대체 역사학 연구자로서 이런 교차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역사로 만든다는 것은 다른 분과 학문과 어떤 다른 의미를 어떤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 구술자의 이 특수한 이 인생을 어떻게 이제 역사와 접속시킬 것인가, 이거를 이제 좀 고민하게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단계의 발표에서는 이게 너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이게 그냥 입양사 그리고 이제 그 개별 그 구술 인터뷰 이렇게만 이제 분리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접속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입양에서 출발해서 입양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장애 아동의 그 케이스 다뤄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또 장애사의 차원에서 그러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입양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이런 좀 상호 작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섞여 있고 우리가 너무나 보면 압도당하는 이런 한 사람의 인생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연구자로서 개입하고 이거를 분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의미값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드는 선생님께서 정말 최전선에 있는 연구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런 어려운 작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1분 정도 남아 있지만 선생님께서 혹시 조민지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좀 고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좀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고민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그 발표문을 작성을 했다기보다 발표문을 작성을 해야 되니까 먼저 작성하면서 좀 고민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좀 노동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사실은 출발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노동에는 이름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수자의 노동에는 이름이 없어요. 성매매를 노동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여성의 출산 노동을 또 여전히 물론 그 막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뭐 그것들을 이론화하고 개념화했지만 여전히 논쟁 중인 주제이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그 생존을 위한 구걸 행위를 노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등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소개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이제 크리스 실링의 그 좀 논의를 가져온다면, 그 크리스 실링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노동 에 대한 사회학 연구들이 대부분 노동, 인간과 그 상품 혹은 예술가와 그 예술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물질적 관계만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노동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측면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노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개념들에 근거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좀 의미화할지를 좀 고민하면서 사실은 좀 출발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발표로 바로 이어가겠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사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발표자 세 분 선생님께 이 아직 다 완결되지 않은 연구들을 좀 이렇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드러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린 입장에서 굉장히 또 죄송스럽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두 번째 발표는 튜빙겐대의 이유재 선생님께서 역시 그 독일의 이민 사례를 가지고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조금 시간이 오버되어서 토론자이신 이정호 선생님께서 이제 가능하시면 이제 6분 정도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이정은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한국 현대 경제사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와 이제 서독 관계, 경제 관계를 이제 조금은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유재 선생님 발표를 통해서 오히려 그 한독 경제 관계 속에서 독일로 서독으로 갔던 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이제 구체적인 차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금 현재의 양육 태도가 나온 역사적 맥락이나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 모색 등까지 이르기까지 너무 흥미로운 발표문을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지금 해주신 발표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현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국외로 내보내기만 했다면은 이제는 저희가 수많은 이주 노동자를 통해서 지탱되는 사회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이 사회 내부에도 수많은 이 차별받는 소수자 문제는 영원히 계속되어야 되는 그 문제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이유재 선생님이 이제 독일 한인 노동 이주자 문제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문제는 저희 지금 사회에도 이렇게 대입해서 계속 이제 반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선생님께 그러니까 계속 이 독일 사회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 오신 선생님께 여러 좀 더 조언을 구체적으로 듣기 위한 질문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 독일 한인 노동 이주자의 경험을 이제 다른 세계에 가 있는 한인 이주자들과 이렇게 비교한다면 어떠할까라는 지점들입니다. 교육열이 높다라는 거는 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연구 케이스가 된 경우에는 1세대들이 이제 그 서독의 광산 병원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직장 생활을 바탕으로 이 이민 생활을 이주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는 또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은 보통 어떤 특별한 회사나 직장에서 이주 생활을 하기보다는 대다수는 자영업부터 세탁소 이런 것에서부터 이 출발을 그러니까 그 이민자 생활들을 해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교육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독일 한인 노동 이주자들만의 조금 더 다른 특성 혹은 차이 혹은 그 차이의 배경의 이유 등등은 무엇일까를 선생님께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첫 번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의식에서 선생님이 요 독일 한인 노동 이주자와 관련해서도 계급, 인종뿐만 아니라 이제 젠더의 교차로 속에서도 함께 고민해 볼 지점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젠더 문제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아직은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단순한 질문들을 끌어온다면 요 1세대 한인 노동 이주자 중에서도 그 광산에 있었던 남성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했던 여성이 조금 어떤 다른 차별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지점들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또 2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들 그리고 딸 이렇게 그 성 혹은 젠더 차원에서 이렇게 좀 그 대응 방안에 대한
좀 이렇게 차이들은 없었는지 그냥 이것은 정말로 제가 궁금해서 선생님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인종차별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이제 이중적 배신이라고 이렇게 제안해 주신 내용이 저는 매우 흥미롭고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두 번째 배신이죠. 1세의 능력주의에 대한 배신 속에 다수 사회 내 인종차별 자체를 문제 삼자라고는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문제 삼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동의하는 바지만 문제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만 해도 지금 알려주신 바대로 뭐 파업부터 체류권 투쟁부터 인권 투쟁부터 이제 쌓아왔던 속에서도 1세대의 그 능력주의적 태도가 도출이 됐듯이, 그렇다면 현재 2025년 혹은 2020년대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종차별 혹은 여타 다양한 차별들을 어떻게 문제 삼는 방법,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들, 효과적인 방법들은 무엇일까를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께 당연히 너무나 이 모범 답안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니까요. 근데 그 발표 막바지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2008년부터 활동 중이라고 하는 그 반아시안 인종차별 활동, 그 코리엔테이션, 그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 방법들을 좀 저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 그 굉장히 많은 질문이지만은 최대한 이렇게 잘 최대한 2분 정도에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는데 가능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디아스포라의 비교는 한국에서는 60년대 이후 미국에 가족 이민을 간과하고 남미의 농업 쪽에 이주 간과하고, 그리고 독일에 이제 강부 간호사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베트남 파병도 하나의 이주의 형태고, 그리고 나중 70, 80년대에 중동의 이주 형태도 있는데, 이쪽은 대부분이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의 정착하는 케이스가 드물어서 논외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하고 다른 데하고 제일 크게 차이는 제가 봤을 때 법적인 근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이민은 거기에 이제 정착하러 갔고 가면서 이미 모든 법적인 것이 해결이 된 거죠. 데스만이 갈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둘째는 독일에서 파도 간호사와 강부라는 특정한 직종에서만 일했고, 그 다음에 그 직종을 벗어났을 경우에도 사실은 대부분이 노동자로 남았어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그 소시민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했다. 이래서 계급적인 차이가 확실히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독일에서는 이걸 그 손님 노동자 체제라고 하는데, 내가 손님으로 3년 동안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체류를 계속 연장한다고 해서 손님이라는 스테이터스가 바뀌지 않아요. 나는 계속 손님이다라고 하고, 나 자의식도 그렇고 타자가 나를 보는 것도 그렇고. 근데 미국에서는 이민을 가면 그 사회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 의식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사회 참여적인 의식이 확실히 있다 볼 수 있고, 독일에서는 그게 한참 후에 2세대 지금 이제 그게 이제 다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그 시애틀에서 하는 그 Association of Asian American Studies 컨퍼런스에 갔었는데, 거기는 뭐 Asian American Studies가 엄청 커요. 그런데 그리고 역사도 깊고 60년대부터 근데 거기에 비하면 아직도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젠더적인 측면은 아직도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건데,
이 특별한 것은 이 두 그러니까 강부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노동자 아니면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하지만 결혼을 한 이후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요. 맞벌이 부부가 제가 봤을 때는 한 80% 넘어요. 근데 이 수치는 60년대, 70년대 한국에 비해도 엄청 혁명적인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 내에서 성별 문제가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으로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특히 그 부인들이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볼 수 있는데 공개적인 어떤 한인회나 뭐 이런 데 보면 또 회장은 또 남자고 뭐 이러는데 그런 어떤 것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서도 그 전통적인 딸에 대한 보호심 뭐 이런 보호심이라고 하면 좋은 말인데 탄압 뭐 차별 뭐 이런 게 좀 강해서 뭐 너는 10시 전에 파티하다가 10시 전에는 집에 와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청소년 때. 근데 남자아이들은 더 너그럽게 받는다든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성 2세들 중에서 독일 남자들하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2세 남자보다가 더 많이 나타나요. 그것은 또 왜 그런지 좀 더 봐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코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 중요한 것은 독일 사회에서 아시아인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돋보이는 인종이 아니에요. 미디어에도 엄청 이렇게 전혀 노출되지 않고 그리고 아시아인들은 또 모범적으로 잘 통합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죠. 뭐 범죄 행위로 눈에 띈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코리엔테이션에서는 우선 우리가 우리의 음성 자체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 사회에 우리가 발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회에 우리를 나타내야 된다. 재현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5년 동안 한 큰 프로젝트는 특히 이제 미디어 인파워먼트 쪽으로 해서 SNS 같은 거, 팟캐스트 같은 거, 유튜브 제작 같은 거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결국은 우리가 이 사회의 손님이 아니고 이 사회의 일원이고 그리고 이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 참여 정신을 길러내는 그리고 차별을 받는 곳에서 저항할 수 있는 발언권을 가지는 이런 입지까지 가져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에이전 저먼 스타디스라고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학계가 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엄청 보수적이라서 뭐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잡는다면 언제 뭐 100년 후에나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불가능한 부탁을 드려서 조금 시간이 더 지체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서울대 이종욱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 앞선 두 분 발표가 조금 더 역사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이제 지금의 한국의 이주노동 현실에 대해서 이제 개발경제학 전공자이시기도 하고 현재 그 한국의 ODA를 또 이제 현장에서 연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연구 상황을 좀 잘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세 번째 발표는 저희가 지정 토론이 없는 상태로 그야말로 진행 중인 연구를 보여드릴 거를 부탁드렸기 때문에 뭐 발표 토론 선생님이나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도 궁금하신 점을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제 이주 노동, 한국 내 이주 노동자와 본국 가족의 삶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이종욱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한국은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이제 전환이 이루어졌고 동시에 이제 이주 노동자를 송출하던 국가에서 이제 이주 노동자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김은경 선생님과 이유재 선생님께서 이제 한인 이주민에 대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한국에 있는 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개발경제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양적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베트남의 이제 꽝찌 지역에 방문을 했다가 어떤 한 코뮌에서 한 200가구 정도가 이제 한국에 이주 노동을 가 있는 가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뮌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동 정도의 이제 규모인데 한 동에서 200가구나 한국에 이주 노동을 왔네?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에서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우선 제 연구는 크게 4가지 연구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 내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및 생활 조건과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살펴보고자 하고요. 이주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이제 파독 광부와 간호사 그리고 뭐 중동 건설 노동자들의 그들이 이제 경험한 어떤 차별이나 혐오 같은 것 그리고 열악한 노동 생활 환경 등이 2020년대 한국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과연 다른 모습이 나타날까? 라는 궁금점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살펴보고 싶고요. 네, 이유재 교수님 발표를 들어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둘째, 국제 이주가 이주 노동자와 그 본국 가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주 노동이라는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사실은 쉬운 결정이 아닌데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주를 함으로써 가족의 부재, 뭐 자녀가 떠나올 수도 있고 부모가 떠나올 수도 있을 때 그 남겨진 가족들과 떠나온 이 이주 노동자들의 삶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이주 노동자의 송금. 이제 한국에서 노동을 해서 임금을 받았을 때 일부를 이제 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송금이 이주 노동자와 본국 가구의 경제적 의사결정이라든지 후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계량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이주 정책이 어떻게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제 개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국제 이주민은 이제 특정 연도 내에 거주국을 변경을 해서 새로운 거주지를 설정한 사람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모국 이외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이제 국제 이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국제 이주민 수는 2013년에 2억 3,030만 명에서 2022년에 2억 8,450만 명으로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이주 노동자는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취업 혹은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 연령의 모든 국제 이주민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 이주 노동자 수는 2013년 1억 3,740만 명에서 2022년 1억 6,770만 명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고 2019년에서 22년 사이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증가세가 좀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이주 노동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한 39% 정도 되고요. 사실 이 비율이 점차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국제 이주 기구 통계를 보면은 이제 국제 송금은 이주민이 본국의 가족이나 지역 사회에 직접 보내는 금전적 또는 현물 이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은 중소도덕 국가에 대한 송금은 2017년 4,650억 달러에서 2024년 6,850억 달러로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국제 송금액은 ODA 규모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 간접 투자 금액을 이제 크게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제 송금액이 약 57% 증가한 반면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는 41% 감소했다라는 통계가 있고요. 특히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GDP의 45%, 통가는 38%, 니카라과는 27%, 네팔은 25.7%를 이 송금이
차지할 정도로 GDP에서 이제 송금이 차지할 정도로 송금이 중저소득 국가 경제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이주노동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한국의 경제 그리고 노동 정책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70년대 이제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경공업이 중화공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산업 이 노동력이 숙련화되고 도시화가 이제 가속화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고물가와 이 중화공업, 특히 이제 재벌에 대한 과도한 투자 그리고 제2차 오일 쇼크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되기 시작을 하죠. 이로 인해서 이제 80년대 들어서 시장 메커니즘과 자유주의 정책이 이제 경제 정책으로 많이 도입이 되고 재벌 규제와 중소기업 진흥 정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등을 통해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가 증가를 하고 이제 국제 이동이 점차 증가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87년 6월 민주항쟁과 이제 노동자 대투쟁 등을 통해서 노동권이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88년도에 최저임금제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 3전, 그러니까 저효과, 저이자, 저환율 현상과 함께 이제 경기 붐이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노동 개선 성과는 중소기업까지는 미치지 못했고요. 이제 대기업이나 재벌들의 이제 한정이 되어 있고 그 격차가 이제 점차 증가되었죠. 이로 인해서 이제 국내 노동자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소득은 높아지고 삶의 질은 높아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그만큼의 이제 노동 환경과 임금이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국내 노동자들이 이 중소기업에 대한 이제 그 기피 현상이 나타나서 이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이제 크게 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저임금 노동 집약적 직종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유입이 이제 유입되기 시작하였고요.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제 한국의 이 노동 시장 모습 역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한국은 65년부터 91년까지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해서 정부 주도의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3년도에 이제 서독으로 274명의 광부를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간호사 그리고 중동 건설 근로자 등이 이제 해외에 나갔고요. 80년대 초기까지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해외 인력 진출 정책을 펼쳤지만 80년대 중반 이후 중동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이제 뭐 오일 쇼크 등으로 인해서 해외 취업자 수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91년도 해외 개발 공사가 이제 폐쇄되고 94년도에 한국국제협력단의 이제 해외 취업 사업도 공식적으로 이제 종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92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 이 노동 순유출국에서 순유입국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자료들은 한국해외개발공사 관련된 자료들인데요. 현재 이제 코이카 이제 코이카의 그 이제 아카이브에 있는 자료들을 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뭐 맨 왼쪽에 있는 게 화독 광산 근로자 모집 송출 과정도,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한국 대사관이 이 광산 사측으로 보낸 이제 광부들의 근로 조건에 관한 요청 문서이고요. 오른쪽이 이 이제 파독 광부의 이제 일기장의 일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좁은 이제 길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러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적혀 있기도 하고요. 이거는 왼쪽 거는 이제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소독 파견 간호사 이제 모집 공고문이고요. 오른쪽 거는 이 독일 병원 협회와 한국해외개발공사 간의 유자격 한국 간호사 취업을 위한 그런 협정 양해각서 그 서류입니다.
왼쪽 거에 이제 한국해외개발공사가 이제 사우디 정유 공장 취업 안내를 하는 그 안내문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중동 이제 건설 노동자들의 이제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해외개발공사는 6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이 해외 취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뭐 파독 광부라든지 간호사 그리고 일본 동남아의 이제 기술 연수나 개별 취업도 확대를 했고 뭐 이제 베트남에 노무자도 파견을 하고 70년대 이후에 중동의 노동자들을 이제 많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85년까지 이제 10만 명 이상의 수준의 이 해외 이제 노동자 유출을 계속 유지를 했고요. 네, 이렇게 계속 이제 해외로 노동자들을 보내던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국내 노동자들이 일하기를 꺼리는, 특히 이제 3D 업종으로 대표되는 그런 저임금 노동에 이제 동남아의 저렴한 임금을 기반으로 한 노동력이 이제 투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제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그 시초가 이제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것입니다.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우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이 사용자 측의 여러 기관들이 정부에 이제 우리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외국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요구들에 대해서 이제 노조 측에서는 국내 노동자의 임금이나 고용 안정이 이제 위협받는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을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반대 주장이 있었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부처별로 의견이 상이했습니다. 뭐 상공부나 건설부는 이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노동부 그리고 법무부, 재무부, 보건사회부 등은 이제 복지나 우리나라 이제 출입국 관리 여러 측면에서 이제 부정적인 그런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측, 이용자 측 그리고 노조 그리고 정부 측에서 이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잘 이제 조율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산업연수생 제도이고요. 고용이 아니라 이제 연수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 산업연수생 제도는 91년도 11월에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래서 해외 투자 업체를 기준으로 먼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투자를 받고 해외에 이제 사업장이 있는 기관에서 현지 인력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연수를 시켜서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계속 이제 중소기업들도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따라서 93년도에는 이게 확장이 돼서 중소기업에서도 염색, 도금, 주단조, 열처리, 유리, 피혁, 기계, 신발, 전자, 전기 뭐 이런 분야에서만 이제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산업연수생 제도의 특징은 정부 주도의 노동 통제 그리고 노동권 제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임금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경제적인 이제 원칙에 따라서는 생산성이 낮아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은 도태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공업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주도적인 산업 분야였다가 이게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소소득 국가로 많이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생산성이 낮은 그런 직종을 퇴출시키지 않고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이제 이주 노동자들을 투입하는 그런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저임금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송출국의 송출업체가 이제 비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임금이 아무래도 중소득 국가보다 높다 보니까 이제 본국에서 이제 송출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기 위한 그런 브로커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 연수쟁들이 초기에 이제 출국하기 위한 비용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연수 기간 동안 돈을 이제 더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한다든지 사업 이 연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는 그런 불법 체류, 그러니까 미등록 사례가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한국에서는 노동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2배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임금 유지 정책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송출국 통제를 강화를 해서 이주 노동자의 이주 비용을 감소시켜서 저임금을 유지하자라는 그런 새로운 제도를 고안하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고용 허가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허가제는 2013년도에 제정 공포가 되었고 사실 이 96년 15대 국회 그리고 2000년 16대 국회까지 계속 이 제도에 대한 그런 이제 논의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EPS 제도를 통해서 이제 딱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이 시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EPS의 기본 원칙을 보면 보충성, 투명성, 시장 수요 존중, 단기 순환, 차별 금지 이렇게 이제 5개의 원칙을 가지고 시행이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PS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비자가 E9 비자인데요. 17개 국가 출신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제 노동자들을 한국에서 특정 기간 동안만 일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고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사업장 변경 제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E8 비자, 그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을 해서 이 계절성이 있어서 단기에만 집중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 어업 분야에서 단기에 이제 노동자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통계 자료들은 건너뛰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EPS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보충성 같은 경우에는 국내 노동자들이 꺼리는 업종에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겠다. 즉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지 않겠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일자리의 노동 환경이나 임금 인상 대신에 저임금 이주 노동자를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이 낮은 그런 업종에 인위적으로 낮은 임금을 유지하려는 정책이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나 농업의 이주 노동자 유동성이 더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분절화되어서 정규, 비정규 그리고 내국인, 외국인의 그런 임금이나 노동 격차가 이제 점점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특정 직종의 이제 인종화로 인해서 차별이나 혐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환 정책으로 인해서 이 이주 노동자들을 이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까 유재 선생님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손님, 게스트 워커로만 이제 바라보는 그런 정책이었죠. 그래서 저숙련 상태에서 저임금으로 노동력만 이용하겠다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차별 금지 역시도 뭐 최저임금은 뭐 보장을 하지만 이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미적용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미보장함으로써 이제 열악한 노동 주거 환경을 이제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이나 주거, 이제 생활 환경들이 열악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국내 이주 노동자들의 그 노동 환경이나 임금이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의사결정에 대한 분석, 그리고 국제 송금이 본국 가구원과 본인의 경제적, 비경제적 그런 효과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에서 이 결과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료 수집이 느려지다 보니까 사실 다음 주에 베트남에서 이제 인터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계획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네, 그래서 베트남 중부 지역 광찌, 아까 말씀드린 한 꼬뮌에서 200가구 넘게 한국으로 이주 온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서 3개 꼬뮌에서 이제 총 845가구가 한국에 이제 이주 노동자로 와 있는 가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구 중에서 120개 가구를 이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주 노동을 하고 있지 않은 가구를 100가구 정도 설문조사를 같이 진행을 해서 이 비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1대1로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아마 다음 주에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주 노동자 가구 인터뷰한 가구에 이제 한국에 와 있는 그 이주 노동자를 9월 중에 이제 또 인터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주 노동자들의 이제 주거 환경 그리고 노동 그런 상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송금과 이 송금의 활용이 이 이주 노동자들과 본국 가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오버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욱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어제부터 이틀 동안 20개 패널의 발표가 약 이제 4분 전에 다 저희를 포함해서 이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자리에서 그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증상으로서의 한국,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토론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끌고 싶지만 지금 이제 조교분들의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제가 사회자로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굉장히 흥미롭고 어떤 면에서는 좀 앞으로 많은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주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계속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오늘 저희 패널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